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오늘은 집합론의 5번째 시간으로 수학의 각 분야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시간입니다. 함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계라는 걸 배웠었죠. 이 관계의 특수한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일컫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함수를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의 측면을 다뤘었다면, 이제 오늘은 보다 함수의 개념의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이 함수를 더 확장시켜서 집합의 함수라는 개념까지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갔었던 과제부터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다들 풀어보셨나요?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 1번부터 보면은 x라는 집합을 줬습니다. 그래서 g라는 관계와 h라는 관계를 다음과 줬었을 때 이제 다음을 구하시오 해서 있는데 바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소괄호 1번 g의 역관계부터 봐보면요, g의 역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g라는 이 관계 안에 있는 수소쌍들을 전부 다 이제 뒤집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었죠. 따라서 첫 번째 이제 1,1은 그대로 1,1이 될 것이고요. 그 두 번째 1,2는 2,1로 바꿔주고요. 세 번째 2,2는 그대로 2,2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2,3은 3,2라고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봐보면은 이제 G랑 H 합성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 순서 주의하자 그랬어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합성의 순서를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H라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H의 관계를 보면은 안에 있는 순서쌍이 1,4인데 이 1,4에서 끝나는 것이 4고요. 이 4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G 관계의 첫 번째 이제 성분으로 와 있는 수소쌍을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1,4가 있는데 여기에 4로 시작하는 수소쌍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에 연결받는 녀석은 없겠고요. 그다음 이제 2,1에 대해서 이제 1로 시작하는 그 순서쌍들을 봐보면은 요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2,1에서 요 1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1,1로 연결이 돼서 2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수소쌍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 이렇게 하나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2,1이랑 여기 이제 1,2가 또 있죠. 그럼 2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수소쌍 하나가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 3,4를 보는데 마찬가지로 4로 시작하는 수소쌍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토스될 것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집합을 닫아주면은 이것이 이제 두 합성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봐주면은 이 G랑 H를 이제 합집합하자 그랬는데 요 둘을 이제 합집합을 해주면 요 네 개의 성분과 요 네 개의 이제 원소와 요 세 개의 원소가 그대로 다 살아있게 되겠죠.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역관계로서 요거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것부터 차근차근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써서 1,1 그대로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2,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2,2고요. 그 다음 2,3은 3,2가 되겠고요. 밑에다 쓸게요. 그 다음은 1,4가 있죠. 1,4는 4,1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은 2,1 요거는 1,2. 마지막으로 3,4는 4,3이라고 써준 다음에 집합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이제 관계들의 반사성과 대칭성, 추이성을 조사하라 했습니다. 1번 이제 R1이라는 관계부터 보면은 얘는 딱 보자마자 반사적은 아니죠.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사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1에 해당하는 1,1, 그 2에 해당하는 2,2, 3에 해당하는 3,3이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2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는 뭐 하나만 들어줘도 되겠죠? 1,1이 없음. 물론 3,3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적이냐, 대칭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1,2가 있으면은 이것의 대칭쌍이 되어주는 2,1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2,1이 없죠. 3,2의 대칭이 되는 2,3은 존재하는데 요거 1,2에 해당하는 대칭이 되는 녀석이 없더라. 그래서 대칭적도 아니다. 그 이유는 2,1이 없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추이성을 봐주면은요, 이제 얘가 추이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연결되는 거 1,2에 연결되는 2,2 1,2는 물론 있고요. 1,2에 2,3 그러면 1,3이 존재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1,2가 있고요. 여기 2,3이 있어요. 그러면 요 둘이 연결이 되면서 추이성에 의해 1,3이라는 것이 존재해줘야 되는데 얘는 1,3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죠. 따라서 얘는 추이적이지도 않다. 이유는 1,3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을 봐주면은요, R2라는 관계는 이제 A의 곱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곱집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치관계의 가장 큰 형태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러니까 동치관계라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반사적이기도 하고 대칭적이기도 하고 추이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R2라는 관계는 반사적이기도 하고 대칭적이기도 하고 추이적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그냥 이 곱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동치관계라는 것의 가장 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가 원소 1, 2, 3, 4, 5를 가지고 있고요. 이 X의 분할 P를 다음과 같이 줬고요. 이제 1, 2번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집합 X 위에 동치관계 RP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 얘를 X 법 P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P에 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순서쌍의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복습만 잘했으면 무난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줬었나? 일단 첫 번째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에 대해서는 1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1,1 그리고 1, 2를 그대로 연결받는 1,2 그리고 요것에 대칭이 되는 2,1 마지막으로 2,2라는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이 저 1,2라고 1과 2라고 하는 집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순서쌍들이었죠.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 이 3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3,3만 써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랑 5가 있는 이 집합에 대해서는 4,4, 4,5, 5,4, 마지막으로 5,5 이렇게 또 4개를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집합을 닫아주면은 이것이 RP, 즉 P에 의한 X의 관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었죠. 그 다음 2번. 이제 1을 RP라고 했었을 때 E1, E2, E3, E4, E5 즉 1의 이제 동치류, 2의 동치류, 3의 동치류, 4의 동치류, 5의 동치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 위에서 RP라는 걸 구해놨었죠. 동치류라는 걸 꾸려주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요 1이라는 것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1에 관계하는 그러한 이제 여기서 수서쌍들만 골라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1에 관계하는 수서쌍을 보면은 여기 앞에 1이 있죠. 그럼 뒤에 있는 1 요것을 그대로 쓰고요. 다음 앞에 또 1이 있죠. 이 뒤에 있는 2 이것을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 또 1로 시작하는 거 없죠.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E2 근데 E2를 이제 구할 텐데, 즉 2의 동치를 구할 텐데 2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들을 모아보면은 2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 여기 1 있고요. 2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 여기 2가 있어요. 즉 얘도 이제 결국에는 1,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같은 동치류 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E3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 뒤에 있는 3을 그대로 써준 것이 되겠고 E4는 4의 동치류는 여기 있는 5 그리고 여기 4도 있었죠. 그렇죠? 4랑 5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E5와도 같다라는 거, 즉 5의 동치류인 4랑 5를 가져온 거랑 같은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연습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이 하는 집합 X상의 동치관계 E에 대해서 X법 E가 2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예고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X법 P가 되는 것을 증명을 했었고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할과 동치관계가 상당히 연관이 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증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x, y라고 하는 수서쌍이 이러한 관계의 원소로서 포함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 상집합, 즉 x의 2에 의한 2라는 관계에 의한 상집합의 이 동치류들의 집합이죠.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a라는 집합이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a라는 이제 집합이 이 상집합 안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x랑 y가 모두 a라는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될 텐데, 근데 이 a라는 것은 동치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집합에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원소로 써 있는 집합들은 다 동치류들이기 때문에 얘는 다음과 같이 이 집합 X 안에 Z라는 이제 원소가 분명 존재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이제 X랑 관계하게 되고, 그리고 Y랑 관계하게 되는. 왜냐면 이 동치류를 이제 구성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Z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꾸려줄 수 있겠더라. 그럼 얘는요.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줬던 스킬인데, 이제 두 개의 이제 관계를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것을 뒤집어줬습니다. 동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유는 달지는 않을게요. E라는 녀석이 동치관계이기 때문에 대칭적이고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과 요것을 서로 이렇게 뒤집어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E라는 이제 동치관계가 추이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x, y가 E라는 관계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료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x, y가 얘의 원소라는 것과 x, y가 얘의 원소라고 하는 것이 동치관계로 연결이 되면서 증명이 끝나더라. 다음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아까 함수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라고 했었죠. 어떠한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함수인데 이 조건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함수라는 것이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펑션의 제일 앞글자인 f를 따와서 이렇게 f라고 써주고요. x에서 y로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를 해줍니다. 했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이제 조건을 봐주면은 모든 이제 x, 그러니까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y라는 원소가 y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보면은 이제 x, y라는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모든인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이제 집합, 우리가 이제 그 관계의 앞에 오는 녀석인 것이죠. 관계 이제 앞에 오는 녀석에 대해서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y가 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자. 두 번째를 봐주면은요, x, y1이라는 것이 f의 원소이고, 또한 x, y2라는 것이 f의 원소가 된다라고 해주면, 즉 동일한 x라는 원소에 대해서 y1과 y2가 이제 관계가 되는 그러한 녀석들이 모두 다 존재한다 치면은 이 y1과 y2는 필연적으로 같은 원소여야 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다음같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집합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으로 하고요. y는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f1이라는 관계, f2라는 관계, f3라는 관계 3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관계부터 보면은요, 얘는 과연 함수의 정의를 만족할까라고 하면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a, 1,b 요 두 개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2번의 이제 조건이 이 케이스인 겁니다. 2번의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x, y1 그리고 x, y2라는 것이 모두 동시에 f라는 관계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럼 우리는 y1과 y2가 필연적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1,a, 1,b 즉 첫 번째 성분이 모두 1인 그러한 순서쌍이 동시에 이 f1이라는 관계에 포함이 되는데 이 a와 b가 서로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2번에 얘가 위배가 돼서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F2라는 걸 보면은요, 요것도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1번 때문에 그렇죠. 왜? 제가 아까 이제 중요하다 했었죠. 1번에서 이 x 앞에 이제 붙어있는 전칭기호 있죠? 모든 x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x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 2, 3이라는 것 전부 다 첫 번째 성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순서쌍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1과 2는 앞에 나와 있는 그 순서쌍들이 있지만 3에 대해서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함수가 아니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F3라는 걸 보면 F3 요것은 이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제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 그거 첫 번째 성분으로 가는 수소쌍들이 한 개씩 등장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더라. 즉 우리가 이제 종합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Y가 한 개씩 대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더라. X가 두 개의 Y를 갖는 이러한 식에 대해서도 안 되겠고, 이 X에서 남는 X, 즉 이제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X가 존재해버려도 안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제 정의에 만족하지 않는 함수라는 것들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함수가 아닌 건데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셜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멀티밸류드 펑션이라든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부분정의 함수, 그리고 다가 함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이제 명칭을 짓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간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 제대로 된 함수들은 전부 다 뭐다? 요 두 개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이제 y는 fx일 때, 제가 이거 아까 설명 안 했었네요. 자, 우리가 x, y라는 수적상이 이제 f라는 함수에 포함이 될 때, 또 우리는 y는 fx라고 이제 유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2번 때문에 그렇죠. 즉, x, y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호에 대해서 혼선이 빚을 염려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을 더 많이 일반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y를 우리는 f에 의한 x의 상, 이제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고요. x를 f에 의한 이제 y의 원상, 영어로 이제 프리이미지라 그러죠. 그래서 x를 원상, 이제 y를 상이라고 부르더라. 그다음 세 번째로 x를 f의 정의역에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정의역이 이제 영어로 도메인이고요. 도메인의 줄임말 써서 우리가 DOM이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써주면은 f의 정의역인 요 x를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y를 f의 공역이라 그러는데, 공역은 이제 영어로 코도메인이에요. 코도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주면 좋겠고요. y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이제 모든 x들에 대해서 우리가 fx들을 다 모아놓은 거, 즉 이제 x에 대응하게 되는 그러한 y의 원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제 x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fx를 이제 f의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x에 대응되는 녀석들을 우리 치역이라 부르고, 영어로 이제 range라 그러는데 그 range의 줄임말인 rng를 써서 rngf라고 써주면은 이 f의 그 치역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죠. 이 오른쪽으로 가서 봐주면은요, 자, 먼저 F3라는 것이 함수였으니까 이 F3라는 함수의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 도메인은 이 앞에 있는 1, 앞에 있는 2, 앞에 있는 3, 이 세 개를 이제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물론 얘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집합 X가 됐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F3의 이제 range, 즉 치역이라는 걸 봐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다 모아주면 돼요. 그래서 봐주면은 A랑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요것은요, 우리가 y는 공역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은 치역이다. 그리고 두 개 혼동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이 치역이라는 녀석은 이 y라는 공역에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밑에 등호를 붙였지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등호를 안 붙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는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의 상이라고 한번 봐봅시다. 1의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1에 이제 대응하게 되는 그런 y 원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a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1의 상은 a이고요. a의 원상, 즉 우리가 이제 y 쪽에 있는 a에 대해서 이것에 대응하게 되는 x에 대한 얘기인 건데, 지금 여기 봐주면은 a에 이제 대응하게 됐었던 그 원소를 봐주면은요,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원상은 1도 있고 2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록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이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함수식이 같다 하더라도요, 정의역이 다르면 우리는 다른 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모두 다 함수식이 x제곱이라고 합시다. 함수식은 같은데, 근데 이제 f의 정의역이, 즉 도메인이 r이다. 요거 이제 r이라고 써주면 요거 실수라는 겁니다. 이제 실수가 이제 real number이기 때문에 제 앞글자인 r을 따와서 r이라고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f의 정의역이 실수고, 이제 g의 정의역은 c, 요건 이제 컴플렉스 넘버인 제일 앞글자를 따와서 복수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f의 정의역이 실수고 이제 g의 정의역이 복수수다라고 해주면은요, 이 둘의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f와 g는 다른 함수라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같은 함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 이제 레이셔널 넘버, 리얼 넘버,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넘버 같이 이렇게 기호들을 좀 말씀드려주면은 참고삼아 기호 언급된 김에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자연수는 n으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추럴 넘버의 제 앞글자인 이제 n을 따오는 것이죠. 정수라는 건 이제 z라고 표현해 주는데, z가 독일어이거든요. 독일어에서 이제 수를 표현하는, 자흐렌이 맞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 이제 Z라는 것이 정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영어 유리수 같은 경우는 Q로 씁니다. 유리수가 영어로는 rational number인데, 이제 Q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유리수가 이제 분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몫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quotient를 따와서 제 앞글자에 이제 Q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몫이라는 걸 표현하는, 이제 기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실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al number의 제일 앞글자인 R을 따오는 것이고요. 이제 복소수는 complex number의 제일 앞글자인 C를 따와주고,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보통 이제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하더라. 자, 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정의역이 달라지면 다른 함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말이죠.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뭐 정의역이 x가 있어요. y가 공역이 있어서 대응이 되는 함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의역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즉 정의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정의역을 더 확장시킨다든가 라고 해서 기존의 함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함수들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즉 동일한 함수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함수들을 만들어줄 수 있더라. 어떻게 해서 정의역이라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또 이제 정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요. x, 즉 정의역, 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인 a를 갖고 와서요. f바 a라고 표현해주면은 우린 정의역 x를 a로 축소시켜준 그러한 함수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정의를 봐주면은 a라는 부분집합에 포함된 x에 대해서 이 f의 원소들을 다 이제 긁어 모아준 것인 거죠. 그 다음 f바 a라는 녀석이 g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f바 a라는 것은 이건 축소된 함수예요. 축소된 함수라는 것이 g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g라는 함수와 본연의 f라는 함수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g가 클까 f가 클까? 당연히 f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f는 g의 a에서의 확대 함수다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축소 함수, 확대 함수라는 거 개념들인데 뭐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A라는 집합은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Y라는 이제 집합은 1, A, B, C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F라는 관계, G라는 관계가 있는데 이제 F라는 관계를 봐주면은 얘는 함수구나. G도 마찬가지로 함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봐주면은요. 이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1, 2, 3이기 때문에 이 B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B에서 요 ABC라는 것은 요 공역 Y라는 녀석을 공역으로 취해줬겠구나. 그래서 B에서 Y로의 이제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요 G라는 녀석은 1과 2잖아요. 그래서 요 A라는 녀석이 정의역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공역은 동일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요 F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써줄게요. 도메인. 요 F의 정의역은 B더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G의 이제 정의역은 A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F랑 G라는 것은요, 결국 이 관계를 보면은 이 G라는 함수는 이 F라는 함수의 축소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다만 뭐만 변하는 것이다? 정의역이 1, 2, 3이었었는데 이 정의역이 1, 2로 변했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 정의역이 B에서 A로 축소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G는 F 바 우리가 줄어든 녀석이 뭘로 줄었다? A로 줄었다. 그래서 F가 A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상 봤었을 때 F를 축소시켜준 녀석이 G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G를 확대시켜주면은 우리가 F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아까 함수의 정의를 봤으니까 함수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볼 겁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전사라는 건요. 싸우는 아니고요. 전쟁터에서 이제 죽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전사라는 거는 사자는 쏠사자예요. 쏠사자. 화살 쏘는 거 생각해 주면 돼요. 전자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을 때
Y, 공역 있죠, 공역. 공역과 정의역에서 대응받은 치역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공역보다는 치역이 더 작고, 치역은 이제 공역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치역과 공역이 같게 되는 순간, 즉,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화살을 다 받았다라고 해서 전사라고 말을 해줘요. 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단사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전체를 말하는 전자였고요. 단자는 뭘까, 그러면? 얘는 이제 홀로 단자를 써서, 화살을 하나씩만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정의를 보면은, X의 정의역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제 X1과 X2를 골라요. 그러면은 얘에 대응하는 Y랑 얘에 대응하는 Y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의 Y가 말이죠. 공역에 있는 하나의 Y가 서로 다른 두 X로부터 화살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Y는 하나의 X한테만 화살을 받아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Y가 X를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라는 건 전단사라는 것은요, 당연히 전사이기도 하고 단사이기도 하면 전단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사는 영어로 하면 onto예요. 혹은 서젝티브, 혹은 서젝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단사란요, 단사는 영어로 into, 혹은 이제 영어로 하면 injective, 뭐 injection,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전단사라는 것은 이제 전사이고 단사인 함수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단사인 함수는 특수하게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요렇게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1은 A로, 2도 A로, 3은 C로 갔습니다. 자, 얘는 이제 단사냐? 얘는 단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 A라는 녀석 때문에 그렇죠. A가 지금 1과 2를 모두 다 같이 화살을 받았으니까 단사라는 것은 하나만 대응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단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전사도 아니에요. 전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치역과, 이게 지금 치역이 A랑 C를 이제 집합으로 묶어주면 치역이 되겠죠. 근데 공역에 비해서 치역이 작죠. 즉,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사도 아니더라. 두 번째 거 이제 봐주면은요, 얘는 이제 단사냐? 얘는 단사가 맞습니다. A도 1에 하나 대응했고요. C, 이제 B 전부 다 하나씩 이제 X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전사는 아니죠. 왜? D라는 녀석이 남아버렸죠. 세 번째 걸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는요, 단사냐? 단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사인 건 맞네요. 왜? 단사가 아닌 이유는 A 때문에 마찬가지 그렇죠. A가 1과 2를 모두 다 대응 이제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치역과 공역이 전부 둘 다 Y로 갔기 때문에 얘는 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 얘는요, 단사이기도 하고 전사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씩 받은 데다가 치역과 공역이 다 같은 상황, 즉 남는 Y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더라? 전단사 혹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함수는 워낙 그 종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굳이 좀 러프하게라도 분류를 해보면은 뭐 정의역이 특별하게 주어진 함수 혹은 공역이 특별하게 주어진 함수,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조각마다 정의되는 그런 함수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그러한 대상들을 바탕으로 좀 이제 세부적인 함수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우리가 등장했었던 그런 함수들부터 다시 한번 훑어봐 보면은, 첫 번째로 항등함수라는 게 있죠. 항등함수라는 거는 X가 그대로 자신으로 나오는, 즉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항등함수는 영어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I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글자를 따와서. 이제 어차피 그대로 고지고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이 곧 치역이고 그것이 곧 공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 X라는 것만 언급해주면 돼서 IX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1이 1이 되고 2가 2가 대응되고 3이 3이 되는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 X라고 해서 항등함수라고 하더라.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상수함수라는 거는요,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동일한 상수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요 이제 Y0는 이제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죠. 어떠한 Y0를 갖고 와서 우리는 X, 여기는 집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끌어와도 전부 다 똑같은 이제 값이 되게 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원수가 전부 다 하나로 몰린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 우리가 상수함수고, 저기 이제 y0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볼 텐데요. 중요하죠.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전단사인 함수를 전제로 합니다. 즉 전사이면서 단사인 함수, 그래야만 우리는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죠. 아까 제가 이제 4개의 그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이제 전사, 단사에 대해서 4개 사례에서 마지막 거, 그 전단사인 즉 1대1 대응인 함수를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단사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받아 적어도 되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의 정의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든 x가 y를 하나씩 갖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모든 x가 y를 하나씩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말을 하더라. 물론 이제 간단하게 쓰는 버전이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x를 y라고 써주고 싶고, 이 y를 x라고 써주고 싶은 겁니다.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x랑 y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y가 x를 하나씩 갖는다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결국 모든 y라는 것은 이제 남는 y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역의 y 쪽에서 x로 이제 화살을 날릴 건데, 이 y 쪽에서 화살을 날리지 않는 녀석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것이 이제 함수의 성질 중에서는 요걸 만족하는 것이 전사의 성질이었던 것이죠. 즉 함수 f가 전사가 되어주면은 남는 y가 없고 모든 y라는 것이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 x를 하나씩 갖는다, 이런 것은 이제 y가 x를 하나씩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단사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전사이면서 단사가 되어주면은 이 x랑 y를 y랑 x로 바꾼다 하더라도 모든 y가 x를 하나씩 갖는다는 것을 만족하게 되니까 y를 정의역으로 x를 공역으로 두고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적어놔주면 좋겠어요. 자, 다음과 전단사인 함수가 있다 쳤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함수를 이제 f에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서 인버스라고 이제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역함수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내용 한번 봐야 되겠죠? 내용을 봐주면은 역함수라는 것은 전단사인 함수 f에 대해서 f 인버스라는 것은 요 둘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항등함수라는 거 이제 지난 단원에서 그 대각관계라는 거 기억나나요? 델타 x라고 썼던 거. 그래서 대각관계, 이 대각관계가 이제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수라는 거는 관계의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말했었죠. 즉 관계 중에서 대각관계가 곧 항등함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인데요.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이제 합성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합성관계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줄 때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즉, 이 f라는 녀석이 g 안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f가 이제 봤었을 때 y가 이제 공역이었었죠. 근데 g는 이제 y가 정의역입니다. 즉 우리가 요 y라는 녀석이 그대로 연결받아서 x에서 z로 가게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좀 개념을 봐주면은, 자, 실판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잡아볼 수 있겠는데, x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이 정의역에서 이제 f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치역을 갖게 됩니다. 요만큼의 범위가 이제 f의 치역이 되더라, 요만큼의 범위가. 근데 이제 사실 이 y라는 녀석이 g라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거든요. 그러면 g라는 함수를 탔었을 때 이 y라는 것은 요 독자적으로 또 이제 파란색 영역이라는 요 이제 g의 치역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이제 치역이라는 f에서 타고 온 요 이제 치역 부분은 그대로 또 이제 g를 타게 되면은 당연히 요 파란색 영역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만큼의 영역은 요 g에서 그 f와 g를 두 개 다 타고 오는 요 g와 f의 합성함수에 대한 이제 치역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적어주고 기억해주고요. 뭐 수식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요, fx가 x마일이고 gx가 x제곱이다라고 썼을 때 요것의 이제 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g에 fx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G의 이제 함수 제곱 보면은 x제곱이었죠. 요 안에 x였을 때 요렇게 들어가서 위에 제곱이 씌워집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봤을 때 요 fx라는 녀석이 요렇게 이제 제곱의 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 풀어주게 되면은 x-1의 제곱이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제도 좀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강의록엔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전 단원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미 증명을 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직관적으로 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증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은 합성하는 순서를 바꿔주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합성함수가 F랑 G, F에서 G를 이제 합성하는 것과 G에서 F를 합성하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 개를 합성을 할 때 앞 단원이었던 합성 관계에서도 이거 우리가 봤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앞에 거를 괄호를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것과 뒤에 거를 괄호해주고 처리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건 여러분 이제 생소할 수 있겠지만 f 다음에 이제 f의 역함수를 이제 합성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x에 대해서 여기서 x는 정의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게 공역이고요. 요거 당연한데요. 어떤 x가 말이죠. f를 먼저 타요. 그러면은 정의역이 f를 타고 y로 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역함수를 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라는 것에 대한 항등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것도 좀 당연하죠. f의 역함수를 탄 다음에 그 다음 f를 탄다는 것은 y 쪽에 대응되고 있던 녀석이 다시 거꾸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y에 대해서로 항등함수로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 순간 얘는 1대1 대응, 즉 전단사라는 거를 기억해 주고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크게 했으면 결국 똑같은 크기입니다. y에서 x로 갔다가 다시 y로 온 거. 이게 똑같은 크기로 진행이 되겠죠. 더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f랑 g가 모두 단사였다. 즉 합성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개체들이 F도 G도 모두 단사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이 둘을 합성해 줄 것은 단사가 되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 F랑 G가 모두 전사입니다. 그러면 F랑 G를 합성해 준 것은 전사가 되겠구나 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당연하게 와 닿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잠을 안 잔 지가 한 8시가쯤 된 것 같네요. 더 넘어갔나? 지금 밤을 새가지고 제가 밤을 새고 지금 아침에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것인데 목이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근데 F랑 G가 모두 단사이면 F랑 G가 합성된 건 단사라고 했는데 이 거꾸로도 될까요? 즉 합성한 녀석이 단사면 F랑 G가 단사일까요? 당연히 일단 아닐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닐 거다. G랑 F랑 이제 합성한 녀석이 전사입니다. 근데 F랑 G가 모두 전사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G랑 F가 이렇게 합성이 된 녀석이 단사였을 때 F랑 G 중에서 한 녀석은 단사라는 것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랑 F 이게 합성 녀석이 전사였을 때 F랑 G 둘 중에서 한 녀석은 전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일단 요것에 대해서 안 되는 요것이 거꾸로 갔었을 때 안 되는 반례를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자, 이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F랑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F라는 함수를 보면은 1, 2, 3이 2, 3, 4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함수를 보면은 1과 2는 1로 갔고요. 이제 3은 3으로 가고 4는 2로 갔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요것이 이제 두 개를 건너뛰게 되는 F랑 G의 이제 합성을 봐주면은요. 1이라는 녀석은 2를 탔다가 다시 1로 가니까 이렇게 되죠. 즉 1은 1로 딱 대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라는 녀석은 2는 3으로 갔다가 3으로 이렇게 가주면서 이렇게 얘가 또 대응이 됐죠. 그 다음 3이라는 원소를 보면은 3은 4로 갔다가 2로 대응이 됐습니다. 즉 노랑이가 노랑이 하나로 빨강이가 빨강이 하나로 이제 파랑이가 파랑이 하나로 이렇게 딱 되면서 F랑 G가 합성된 녀석은 얘는 단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F랑 G를 갖고 보면요. F는 단사예요. 그렇죠? F는 하나씩 지금 Y쪽에 있는 녀석이 하나씩 대응을 받았죠. 자, 근데 G는 단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F랑 G가 합성된 녀석이 합성함수가 단사이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F, 즉 앞에 있는 녀석, 먼저 있었던 함수가 단사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증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하지만 이 G라는 녀석은 단사라는 게 보장이 안 된다. 즉 이 녀석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사례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 것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상황을 봐봅시다. 이제 F랑 G 합성된 결과를 봐줄 때, 1은 1을 탄 다음에 2로 갔죠? 그 다음 2는 3을 갔다가 이제 3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3은 2로 갔다가 이제 1로 갔었죠. 마지막으로 다시 4는 3을 갔다가 3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해놓고 보면은요, 결국 이 4개의 원소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1, 2, 3, 이 3개로 전부 다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는 얘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남는 그런 공역의 원소가 없게 되니까. 근데 이제 F랑 G를 따로따로 다 살펴보면요, F는 얘는 지금 전사입니까? 전사가 아니죠. 왜? 요 밑에 있는 요 4라는 녀석이 지금 대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 2, 3은 다 대응을 받았는데 4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남는 Y가 생겼으니까 얘는 전사가 아니다. 하지만 G를 보면은요, G는 지금 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보세요. 그럼 1 열로 가고 2 열로 가고 3 열로 가고 4 열로 가면서 정확하게 다 꽉 차게 됐죠. 그래서 G는 전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합성한 녀석이 전사였었을 때는요, 보장이 되는 건 뭐냐면 요 G가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나중에 있는 녀석이 전사가 되더라. 요것도 좀 이따가 증명을 해볼 거고요. 다만 요 앞에 있었던 녀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례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것입니다. 약간 조금 제가 쌩쌩해졌죠. 방금 이제 점심을 좀 먹고 왔어요. 잠은 아직 못 잤지만 이제 밥을 먹으니까 힘이 좀 나네요. 자, 하여튼 공집합이 아닌 A라는 거 이제 X의 부분집합으로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함수라는 건 뭐냐면, 포함함수는 이제 영어로 inclusion function이라고 해서 제일 앞에 I를 따오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항등함수 앞에서 배웠었죠. identity function. 항등함수의 축소된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축소된 함수라는 건 뭐였다? 정의역이 줄어든, 그러니까 함수식은 그대로인데 정의역이 줄어든 함수를 우리는 축소된 함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뭐다? 항등함수의 축소된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식을 보면은 ix, 이제 inclusion function에서 ix라고 쓰는데 이 ix는 x입니다. 즉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항등함수의 식은 그대로 따라가죠. 근데 우리는 a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죠. x에서 x로가 아니라 x가 줄어든 버전인 a가 정의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얘는 ix의 대문자 x입니다. x에 대해서 a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축소된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성함수가 이게 조금 이제 중요한데, 영어로는 characteristic function 혹은 이제 지시함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indicator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haracteristic function에서 이제 그 앞에 카이를 씁니다. 이제 로마자, 그리스자 카이를 써서 카이 ax 이렇게 써주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하나의 값이 특정 집합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특정 집합이라는 것을 둬요. 특정 집합이라는 걸 두고 이 특정 집합에 내가 원하는 값이 포함됐느냐 아니면은 외부에 있냐, 즉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을 지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보면은 식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0에서 1로 가는 것인데요. 0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때의 상황을 지시해 주는 것이고요. 1이라는 것은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걸 지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보면은 A라는 게 이제 특정 집합이에요. A가 이제 내가 원하는 집합 혹은 뭐 원하지 않는 집합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된 집합 A, 물론 이제 X의 부분집합으로서의 A에 대해서 x가 a에 포함이 되면 1이라는 값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x가 a에 포함되지 않으면 0이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제 함수가 상황이 있습니다. 1, 2, 3, 4라는 게 정의역이고요. 이제 특정된 부분집합 이제 A라는 것을 1과 2를 원소로 갖는 이러한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요 1, 2, 3, 4, 4개 중에서 1과 2는 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치? 1과 2는 포함이 되지만 3과 4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어떠한 식으로 매칭이 되느냐? 1은 1로 가고요. 2도 1로 갑니다. 하지만 3은 0이 되고요. 4도 0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카이 이제 A라는 집합, 이거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카이 A에 대해서 뭐 1이다. 뭐 그러면은 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3이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0이 되더라. 뭐 이러한 식으로 함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특성함수라는 거, 특성함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요, 요거 이제 조합론, 혹은 이제 확률론에서 많이 쓰이고요. 또는 이제 해석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두루두루 이제 폭넓게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받아들이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 함수는 이제 선택함수인데요. 이 초이스 펑션이라고도 하는 선택함수는 처음엔 여러분들이 개념을 봐야드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또 중요한 함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집합론을 계속 보다 보면은요. 일단 이 선택함수는 뭐냐면은 이 집합 X에서요. X의 이제 부분집합들을 갖고 옵니다. X의 부분집합들을 자유롭게 갖고 와서 그것들의 집합쪽을 꾸려요. 그랬었을 때 이 집합쪽의 원소들,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들을 함수에다가 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집합의 함수인 거죠. 집합의 함수인데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 그 값이 나오는 것인데 이 집합을 함수에 대입해서 나온 그 값이 이 집합, 해당하는 집합의 원소로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제 함수이고요.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원소인지 또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요. 이 X의 부분집합 3개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부분집합들은 각각 A1, A2, A3인데 A1은 1, 2, 3, A2는 2, 3, 4, A3는 이제 4, 5를 원소로 가져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A1, A2, A3가 이제 정의역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물론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이제 A1이 2로 가고요. A2가 4로 갑니다. 즉, 이 집합을 함수에다 대입한 결과가 2, 얘는 4, 얘는 5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이제 2로 대응된다. 이제 집합의 A2에 있는 2, 3, 4는 전부 다 4로 대응된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3라는 것은 A3에 있는 4랑 5는 전부 다 5로 대응되는 녀석인 거고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F라는 함수는 선택함수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되는지를 보면은요, A1이 이제 2에 대응됐잖아요. 근데 이 2라는 녀석은 위에 보면 A1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원소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A2는 이제 4에 대응되는데 이 4라는 녀석은 A2의 원소로서 존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A3는 5에 대응되는데 이 5라는 것도 A3의 원소로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고요. 근데 G라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선택함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자, A1이 1로 들어간 것은 바람직해요. A1이 1로 들어간 것은 1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A2가 2로 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여기 있죠. 하지만 마지막인 요 A3가 문제인 거죠. 요건 얘가 있고 이제 A3가 3으로 갔는데 요 3이라는 녀석이 A3의 원소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G라는 녀석은 선택함수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런 함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다 다음 강이 될 거예요. 아마 다다 다음 강에서 이제 선택공리라는 것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수에 대해서 정의도 보고 성질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도 봤는데 함수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우리는 함수에 관련된 몇 가지 정리들도 좀 다뤄봐야 되겠죠. 필수적인 정리들을 좀 몇 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함수 f가 전단사가 되면은 그런 전단사이면은 이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까 당연하게 봤었는데 이 역이라는 것도 한번 보는 것이죠.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하면 f는 전단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장에 여러분들이 그런가? 라는 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증명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것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이제 y, 공역에 있는 이제 y에 대해서 x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x냐 하면은 y, x가 이제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에서는 이제 이것을 공역이 아니고 정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y라는 모든 이제 y에 대해서 x가 존재해서 y, x라는 것이 이제 f의 역함수의 원소로서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거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아까 내가 잘못 말했지만 얘는 이제 지금은 정역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가 이제 공역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의 역함수라는 요새 정의상 이것만 뒤집어주면 원래 f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거 그대로다 두고요. x, y라는 이제 요 순서상이 f의 원소로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모든 y라는 것이 이제 f의 치역의 원소 역할이 되죠. 즉 우리는요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f의 치역에 모든 y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모든 y가 이 치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모든 y라는 것은 결국 이 y의 집합인 y, 그 원래 대문자 y, 이 대문자 y가 이 치역의 부분 집합으로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요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당연하게 y는 사실상 f의 이제 치역과 같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함수의 정의상에서 봤었을 때 이 치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얘이기 때문에 얘라는 것은 이제 정의상 당연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y랑 f의 치역은 서로 같은 녀석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바로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f가 전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f가 단사라는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사라는 걸 보이려면은 이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걸 결론을 이뤄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대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f가 단사라고 하면은요, 단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fx1과 fx2가 같다라고 이제 가보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x1과 x2가 같다라고 가주면은 대우 법칙에 의해서 단사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데, 이 녀석을 뭐 이제 y라는 특정 값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함수의 정의상 x1, y랑 x2, y가 모두 이 f라는 함수, 그렇죠? f라는 관계의 원소로서 포함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f라는 걸 뒤집어준 역함수에 대해서 요거 뒤집어준 녀석들이 각각 이제 원소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역함수라는 것도 어쨌든 함수입니다. 다만 이제 정역과 공역이 뒤집혔을 뿐 얘도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는 이제 하나의 원소, 그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제 함수값을 갖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y에 대해서 동일한 값이 대응이 돼야 될 것이고, 즉 x1과 x2는 같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라는 이제 단사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봤었던 단사의 정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이걸 대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갈무리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대우 잊어먹지 않았죠? 대우 법칙은 요 녀석, 얘가 지금 조건이고 얘가 결론이었는데, 이제 조건과 이제 결과를 서로 이제 바꿔주면서, 순서를 바꿔주면서 부정으로 다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대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단사라는 것도 증명이 됐다. 즉 f는 전사이고 동시에 단사이기 때문에 f는 전단사다라는 것이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정리는 사실 두 개의 정리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제 합성함수가 단사이면 f는 단사이고, 이제 합성함수가 전사이면 g는 전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것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합성함수가 단사이면 f가 단사라는 걸 증명을 해볼 텐데, g는 다시 말하지만 g는 단사라는 것 보장 안 돼요. 이 f 앞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단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의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x1, x2 이런 걸 가져와 보죠. 자, 이제 우리는 단사라는 걸 증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x1과 x2를 가져와서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x1과 x2가 같다라는 걸로 가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당연히 fx1과 fx2가 같으니까 이것을 이제 g에다가 합성시킨 이 두 개의 값도 같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뭐 이렇게 표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G랑 F 이 두 개 합성이 이제 단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X1 대입한 결과와 X2 대입한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GF라는 요 합성함수가 단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1과 X2가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왜? 뭐 때문에? GF가 단사니까요. 따라서 F는 단사라는 것이 증명이 완료가 됐죠.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예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으니까 예이면 예이다. 마찬가지로 대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배웠던 그 정의 형태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GF 이제 합성함수가 전사이면은 G가 전사라는 것도 증명해 볼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F가 전사라는 거는 보장이 안 되고요. 일단 G랑 F가 전사, 합성한 것이 전사라고 해주면은요. 정의에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합성함수가 전사라는 것은 이 녀석의 치역이자 공역이 Z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Z에 의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녀석의 이제 정의역은 X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치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원소가 정의역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되게 하는 요 이제 함수식을 만족하게 되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G에 대해서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F라는 걸 합쳐볼 거예요. 즉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 다만 우리가 이제 fx로 뭉쳐져서 이 fx라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원소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이제 fx라는 것이 y에 존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해 주면은 이제 모든 z에 대해서 어떤 원소가 y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되는? g 그 원소가 z가 되게 되는. 이것이 곧 이 G라는 녀석이 전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영강 혹시 기억나나요? 집합론 영강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두 집합의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먼저 볼 것은 정수 집합 Z와 이제 자연수 집합 N. 이 두 집합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한다. 즉, 정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은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제 결과를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그 증명에서는요, 세팅이 중요합니다. 그 F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즉, 1대1 대응으로 가기 위한 함수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정역이 정수, 그리고 정수의 집합, 그리고 이제 공역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결국 이제 정수든 자연수든 무한으로 뻗어간다라는 것은 둘이 똑같지만 얘는 양수 영역에만 있고 얘는 음수와 양수 영역 그리고 0에 대해서까지 있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수를 자연수로 우겨 넣기 위해서는요, 이 정수에 있는 녀석들을요, 음수도 그리고 0도 전부 다 이제 그 양수 파트로 다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연의 양의 정수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좀 사이를 넓혀줘서 원래 이제 양의 정수들이 꽤 차고 있는 자리들을 조금씩 늘려주는 자리들을 이제 음의 정수를 채워놓고 0을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뭘 노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수랑 이제 0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들어가면은 1이 되겠죠. 1이 열로 들어가면은 3이 되고요. 2가 열로 들어가면은 5가 되죠. 즉 0부터 여기에 들어간 결과는 1,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가 되게 되죠. 근데 0보다 작은 이제 x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정수니까 x라는 것은 정수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즉 그러니까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이 밑에 결과는 짝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에
홀수와 밑에 짝수 요 두 개를 결합시켜주면은 자연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식으로 세팅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요, fx1과 fx2가 같을 때 이제 우리는 위의 케이스로 둔다 치면은 x1이 이제 위에 들어가고 이제 x2가 위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x1 플러스 1은 2x2 플러스 1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단순 연산해주면은 x1은 x2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일단 위의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요. 뭐 밑에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fx1과 fx2가 같았었을 때 이제 밑에 케이스로 봐주면은 마이너스 2x1과 마이너스 2x2가 같으니까요. 이거는 x1과 x2가 같다라는 이제 단순한 그 연산이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요거랑 요거랑 같은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x의 기본적으로 범위가 다르니까 위의 케이스랑 밑에 케이스는 아예 위의 케이스로 같아버리거나 아니면 밑에 케이스로 같아버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것이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단사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자, 다음으로 이제 F가 전사라는 거를 보여줄 텐데요. 일단 좀 두 개의 집합을 설정을 할게요. 양의 짝수랑 양의 홀수를 어차피 우리가 건드릴 거니까 양의 짝수 집합을 이제 N2라고 이제 이븐 넘버에 그래서 N2라고 좀 붙여주고요. 양의 홀수 집합을 N5, 오드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N5라고 해줄게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수라는 것은 짝수와 홀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둘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물론 밑에다 써주는 게 맞겠지만 네, 당연하게도 N2와 N5로 이렇게 만들어준 녀석은 이것은 이제 자연수 N의 분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인 이 위에 거는 우리가 이제 양의 홀수기 때문에 N5에 대해서 즉 모든 2n 플러스 1 형태의 이제 N5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존재할 겁니다. 이제 N이요. 정수의 집합에 당연히 존재하겠죠. 요렇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모든 이번에는 그럼 요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m이라는 정수가 존재하죠. 따라서 우리는 f는 전사다 라는 것이 증명이 완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함수를 세팅할 거냐라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이 뒤에 이제 연습 문제로 선생님이 실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정의역 x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이제 함수를 쭉 봐왔었죠. 물론 이제 아까 선택함수를 봤었을 때는 집합으로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것을 살짝 보긴 했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정의역 x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집합들을 이제 함수에 대응시켜서 다루는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함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정의부터 다 보면은요. 일단 x의 이제 부분집합 a를 갖고 와서요. 그리고 이제 y의 당연히 이제 부분집합인 b가 되겠죠. 그래서 f에 대한 이제 상과 역상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fa 즉 a라는 집합을 f에 이제 대응시킨 결과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A에 있는 모든 원소들, 이제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 fx들을 싹 다 긁어 모은 그러한 집합이 이제 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인버스 이미지라고 합니다. 역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B라는 녀석을 이제 인버스 시켜가지고 X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것인데, 요것들 개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제 함수 f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x제곱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죠. 그랬었을 때 a라는 집합 마이너스 1, 0, 1, 2라는 원소를 가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fa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요, 집합이 나온더라.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니까 1이 되고요. 0을 대입하면 이제 0제곱은 0이죠. 그래서 0, 1. 1을 대입해도 1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2를 대입해주면 4가 나오겠다. 그래서 0, 1, 4라는 이러한 집합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집합을 넣고 결과가 집합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함수를 이제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B라는 집합을 갖고 와서 0, 1, 4라는 이제 집합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역상, 즉 이제 B의 역상이라는 것은 이제 요 녀석이 거꾸로 가게 돼서 이제 x가 몇이 나오냐로 이제 역추적해 보면 돼요. 그럼 이제 0 같은 경우는 요 값이 0이 되게 하는 x는 0이겠고요. 1이 되는 거는 얘가 1이 되게 하는 x는 -1도 있고 1도 있죠.
4가 되는, 얘가 4가 되게 하는 이제 x값은 -2도 있고 2도 있죠. 따라서 얘의 역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2, -1, 0, 1, 2 요렇게 5개의 원소로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재밌게 이제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것은 요 오른쪽에서 이제 A에 대해서 그 상이 0, 1, 4라고 하는 집합이 나왔는데 요것이 지금 요 밑에 있는 B란 말이에요. 그 B에 대해서 우리가 역상을 만들어 본 결과 어떻게 나왔다?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A라는 요 집합과 이 역상으로서 나온 요 집합을 비교해보면은 요 녀석이 요 녀석한테 쏙 들어가는 형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실수와 실수 집합인데요. 이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A, 요 -1, 0, 1, 2라고 하는 요 A에서 이제 F를 통해서 상으로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 상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0, 1, 4라는 집합, 조만한 요 집합이. 그 집합을 다시 역상으로 보내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원래 A보다 더 커진 범위로 요 파란 범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파란 범위가 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집합의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집합이 F를 타고 상을 이제 잡아주면은 원래의 집합의 크기보다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이 A라는 집합의 크기는 4였죠. 원소의 개수가 4개. 이 집합의 크기가 상이 대준 결과가 이제 0, 1, 4라고 하는 원소 개수가 3개, 즉 원소 그 집합 크기가 3이라는 것이죠. 얘는 4였다가 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F가 단사가 아닌 이상에서는 집합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일반적으로 않겠죠.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역상으로 보내주면은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게 그 원래 이제 처음에 오기 전 집합보다 더 커지느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 둘이 우연히도 같을 수도 있어요. 이 파란색 집합과 원래 A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이 다르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간 여기에서 다시 가주면 커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커지는 게 얼마큼 커질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도 있는 거는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보내서 역상으로 만들어서 썼을 때 이 원래의 집합과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요. 요거 좀 지우고 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파트인 여러 가지 정리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여러분들 증명이 이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익숙해지는 것은 많이 봐야 되는데, 늘 이제 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냐면, 이 증명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나라는 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제 의도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증명의 흐름이 나아가는가,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하나의 그 한 줄에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자, 일단 보도록 하죠.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x의 부분집합 a와 y의 부분집합 b를 갖고 왔었을 때 다음이 성립하더라. 이제 첫 번째 보면은요, 공집합을 f에 대입하면은 공집합이 나오더라.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직관적으로 당연한데 증명 굳이 쓸 필요 있을까? 그냥 말로 하자면 뭐 이런 거 그냥 귀를 뽑으라면 되죠. 얘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어봐요. 공집합이 아니면 이제 그 F 공집합이라고 하는 Y라는 원소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까요? 얘는 참고로 여러분들 집합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집합의 함수 값은요, 값이 아니라 어떤 하나 원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왼쪽의 녀석은 집합으로 나옵니다. 아까 이제 봤다시피 함수에다 집합을 대입하면 집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녀석은 집합인데, 자, 다시 이 집합이 만약 공집합이 아니어봐. 그러면 어떤 원소, 뭐 Y 같은 거, Y라는 원소가 이러한 집합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Y는 fx라고 하는 그 대응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는 x라는 녀석이 이 공집합 안에 포함된다라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따라왔나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Y라는 녀석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치면 Y는 fx가 되게 하는 x는 이 안쪽에 있는 공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집합의 정의상 공집합에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치? 공집합의 정의의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귀류법에 의해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은 모순이 되고, 따라서 얘가 공집합이 되더라 라고 이제 되는 것입니다. 쓰지 않을게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당연해서 자, 왼쪽 거를 보면요, 왼쪽 거에 이제 집합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집합이에요. 뭐 1이든 뭐 2든 3이든 게 원소 개수가 하나짜리 집합을 넣은 결과는 당연히 집합이 될 텐데, 그 집합은 어떻게 되는 집합이다? fx라는 요 하나의 원소를 갖는 그러한 집합이다라는 것이죠. 안 써도 되겠죠? 굳이. 그쵸? 그래요. 3번, 4번이 좀 어려울 때 3번, 4번은 증명을 좀 쓰도록 할게요. 3번은 이제 뭐냐면 A라는 그 집합을 상 만들어주고 다시 역상으로 만들어준 결과가 다시 A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봤다시피 정역에서 공역으로 갈 때 집합을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작아지고 요것이 커집니다. 근데 원래 있던 녀석과 다시 커진 녀석이 같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결과가 같게 되는 그러한 동치는 무엇이다? 동치 명제는 F가 단사이라는 거죠. 단사. F가 단사면 얘가 되고 얘면은 F가 단사다라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증명이 길 텐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증명할 겁니다.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증명하는 거는 단사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단사라는 건 이제 여러 번 봤죠. 이렇게 잡아줬었을 때 최종적인 결과가 x1과 x2가 같다라고 나오면 이제 단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써먹을 조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써먹어 줄 거는 요것을 써먹어 줄 거라는 거죠.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x1과 x2라는 녀석을 일단 집합으로 만들어줘서 요 A라는 역할을 좀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간 녀석은 우리가 써먹어줄 녀석에서 보면 여기 들어간 게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짜리 원소 집합을 만들어줍시다. 자, 이렇게 x1이라는 하나의 원소만 갖는 집합을 만들어주면, 자, 얘가 이제 집합이죠. 그럼 얘는 이제 A라고 봐줄게요. 요 A라는 집합이라고 봐주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우리 써먹어줄 거니까 얘는 얘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요 녀석이 이 위에 있는 2번을 이제 정리를 이용해 주면은 여기 있는 요 집합 기호를 바깥으로 날려줄 수 있죠. 보내줄 수 있죠. 요 안쪽에 있는 집합 기호를 바깥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얘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이용해줘서 요 녀석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다시 안쪽으로 요 집합 기호를 보내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요 가정에 의해서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요 집합과 요 집합이 같으니까 x1은 x2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얘라고 가정했었을 때 얘가 된다라는 것이 됐으니까 증명은 완료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왼쪽으로 가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F는 단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가, 그러니까 요거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입니다.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집합이 왼쪽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것이 오른쪽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가 돼야 된다? 이 그 집합에 포함되는 모든 원소를 잡아주고요. 그 원소가 얘에도 포함이 되게 된다. 즉 왼쪽 녀석에 대해서 모든 원소 X를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잡아주면은요, 당연하게 fx라는 것은 이제 FA의 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용해 줄 것이 단사라는 이제 특성을 이용해 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 녀석은 지금 이제 집합에 대한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A라는 집합에서 어쨌든 얘가 얘의 원소가 되니까 이것에 대응되게 되는 A의 원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A의 원소를 이제 X'이라고 잡아줄게요. 그래서 X'이라는 A의 원소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X'이 존재할 거다.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X'이라는 원소가 A에 존재하더라. 어떻게 되는? 이제 얘랑 같게 되는 그러한 녀석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간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단사라는 것을 이용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F가 단사니까 요 둘이 같으면은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x가 x'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x'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a라는 집합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x, 이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x가 결국에는 a에도 포함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방향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일단 모든 x, a에 있는 녀석을 잡아주면은요, 이제 당연히 x는 a의 원소이니까 fx는 fa라는 요 이제 집합의 원소로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fa라는 것에 이제 다시 역상으로 보내준 녀석은 아까 이제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역상을 해주면 더 커지게 된다고, 집합이.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x는 요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x가 a에 들어갔었을 때 x는 얘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도 증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증명됐고 얘도 증명이 됐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증명 끝. 자, 그리고 3번 정리의 이제 결론은 뭡니까? 단사일 때나 이제 그 두 개의 집합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합이 함수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5개의 원소짜리 그 집합의 크기가 5였으면은 요것이 함수를 타고 갔을 때 5가 되고 다시 역상 타고 와도 5가 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집합 크기가 보존이 되는 상황에서나 이 둘의 집합은 같아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4번도 볼게요. 4번은 이제 역상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으로 가는 것이죠. 즉 거꾸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다시 그 정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b라는 거를 이제, b라는 것은 y의 부분집합이었죠. 얘가 갔다가 돌아갔다 다시 오게 됐었을 때 이 b랑 같게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은 f가 전사일 때랑 동치이다라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가는 거는 상당히 쉽죠. 우리가 전사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 즉 fx가 x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f 라지 x가 y가 된다라고 이제 보여주면 될 텐데, 우리가 일단 y라는 집합을 좀 잡아줘서요. 자,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상당히 좀 쉽죠. 우리가 전사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 즉 f 라지 x가 y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그 정의역을 f에다 대입한 결과가 공역, 즉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일단 y 왼쪽을 먼저 써줄게요. y라는 집합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공역이 y로 익숙하니까 y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얘가 얘니까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x로 대체시켜 준 겁니다. 역함수의 이제 정의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증명 끝.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아까 보였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왼쪽의 결과가 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의 부분집합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집합이 왼쪽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y에 대해서는 잡아보죠. 자, 이렇게 이제 요 집합에, 왼쪽 집합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존재하겠죠. x가 요 안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원소로 잡아줬어요. 어떻게 되는? 요렇게 이제 fx는 y라는 식을 만족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y는 이제 b의 원소다라는 결론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 생략을 했는데, 일단 요거 먼저, fx는 y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당연하게도 사실 fx는 b의 원소일 겁니다. fx라는 것은 이제 공역 쪽에 있는 녀석일 텐데, 이 b라는 그 집합 안에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둘에 의해서 이거 연결시켜주면은 fx는 y고 fx가 이제 b의 원소가 되니까 y는 이제 b의 원소가 된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거는 일단 얘가 최종적으로 얘가 됐으니까 이쪽 방향에 대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 일단 마찬가지 유령으로 B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이제 X라는 원소가 여기 안에 존재하겠죠. 어떻게 되는? fx는 Y가 되는. 요건 이제 fx가 전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쓰진 않을게요. fx가 전사니까 얘가 된다라는 거. 그럼 얘는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fx는 얘의 원소가 된다라고요. 그럼 얘는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증명이 완료가 됐죠. 모든 y, 그러니까 b에 있는 y에 대해서 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증명이 됐다. 따라서 얘와 얘는 서로 같더라라는 것도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3번, 4번 증명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 증명을 통해서 머릿속에 직접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은 이 정도 이제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함수들을 만들어 가면서 얘가 이제 어떤 말인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례적으로 한 4-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당연하게 와닿게 되는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적으로서 그 직관력을 귀납적으로 한번 만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린다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이 전까지는 어떤 집합을 잡을 때 집합을 하나만 잡고 그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만 봤다 치면 이제는 여러 개의 집합들을 잡아서 여러 개의 집합족을 만드는 다음에 그거를 함수로 보내는 과정까지 해볼 겁니다. 즉 집합의 함수의 더 확장인 것이죠. 그래서 봐주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x의 부분집합들로 만들어진 집합족을 만듭니다. x의 부분집합들. 물론 이 부분집합들은 서로 교집합이 있어도 되고요. 물론 없어도 되지만 자유롭게 부분집합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집합들을 이제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 집합을 아예 이제 f로 보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정리들이 만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요거 밑에다 써야 됩니다. 이제 그 선생님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요거 밑으로 쓰는 게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이거 남겨주세요. 한글 2010에서 어떻게 요 합집합 기호 밑에다가 이거 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첨수집합 이제 i에 있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제 a 알파들의 합집합. 그러니까 이제 x의 부분집합들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집합들을 합집합을 쫙 해버려요. 합집합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통째의 집합을 f로 보낸 녀석은 이제 f 알파, a 알파라는 거지. 각각의 그 부분집합들을 이제 f로 보냈었을 때 나오는 상들 있죠. 그 상들을 가지고 합집합한 결과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좀 와닿나요? 개념적으로 좀 그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랬었을 때 이제 x라는 요 집합에서 3개의 부분 집합들을 잡아놓고 요 3개의 집합으로 집합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했었을 때 요 왼쪽 거는 뭐냐면은 왼쪽 거는 요 왼쪽 안쪽에서 함수의 안쪽에 들어간 녀석은 바로 뭐냐면 이 3개의 합집합인 거죠. 요 세 집합의 합집합. 그 합집합을 해놓은 녀석에 대해서 함수로 보내주고 나면은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요 녀석, 요 녀석의 합집합이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오른쪽 결과를 보면 오른쪽은 뭔 얘기냐면 얘를 보낸 거, 얘를 보낸 거, 얘를 보낸 거 이 3개를 합집합한 게 얘 오른쪽에 있는 것인 거죠. 이게 순서만 바꿨다 뿐이지 결국 얘와 얘가 같은 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 사실 직관적으로는 좀 와닿을 겁니다. 요거 이제 증명 좀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할게요. 자, 일단 좌변에 있는 요 집합에 대해서 y가 일단 포함이 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떤 x가 요 안쪽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존재할 겁니다. 요 y는 fx가 되게 되는 녀석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곧 이제 어떤 이제 알파 첨수집합 i에 있는 알파에 대해서 이제 x가 a 알파의 이제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y는 fx이기도 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얘는 이 뒤의 내용을 이제 재해석해 보면은 결국 fx가 a 알파라는 녀석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얘는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증명은 완료가 됐습니다. 요거가 포함이 되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건 이제 좀 동치관계로 제가 쭉 연결시켰는데 설명은 제가 일부러 좀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선생님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명도 여러분들이 써놓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길 바라고요. 이거 좀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정리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정리는 이 집합 쪽에 있는 모든 이제 집합들의 교집합
한 녀석에 이 녀석을 이제 함수로 보내줬었을 때 그 결과가 이 FA 알파들, 그러니까 집합 쪽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이제 함수로 보내준 것들의 교집합에 포함이 되더라.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하게 여깁시다. 포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해 봤을 때는 얘랑 얘도 등으로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같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X의 원소에는 1, 2, 3, 4, 5가 있고요. A1이라는 이제 부분집합은 1, 2, 3, 4까지. 그리고 A2라는 부분집합은 2, 3, 4 이렇게 잡고요. A3라는 집합은 3, 4, 5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화살들을 날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놓고 이제 한번 다 살펴봅시다. FA1은 뭐가 되겠느냐. A1이라는 건 요거 1, 2, 3, 4들인데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4는 2로 가죠. 결과적으로 1, 2, 3에 모두 다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은 1, 2,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FA2는요. A2는 이제 2, 3, 4인데 2가 3 가고 3이 2 가고 4가 2 가니까 결과적으로 2랑 3만 가게 되겠죠. 그럼 얘는 2, 3 이렇게 되겠고요. FA3는 마찬가지로 3, 4, 5에 대해서 봐주면 2랑 3만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 이제 A 알파들에 대한 교집합이란 걸 해보면 요 세 개의 이제 교집합이 되겠고 요 세 개의 교집합은 2랑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 녀석이랑 이제 우리가 비교해봐야 될 녀석은 뭐다? A 알파들의 이제 교집합에 이제 우리가 F를 보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왼쪽에서 A1, A2, A3의 교집합은 뭐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안쪽에 녹색으로 칠해놓은 3, 4라는 원소가 최종적인 교집합 원소가 될 거예요. 공통 원소들이 되겠죠. 그럼 3과 4에 대해서만 봐주면은 이 둘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2로 갑니다. 한마디로 요 안쪽에 있는 녀석은요. 요 안쪽에 있는 녀석은 3과 4인데 요 녀석이 이제 꽂히게 되는 것은 2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우리는 저 왼쪽이 오른쪽에 부분집합이 된다. 혹은 이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 둘이 같지 않게 되는 그 원인이라고 한다 치면 그 원인은 바로 이 최종적인 공통원소가 아닌 다른 녀석들에서 또 동일한 어떠한 녀석이 꽂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뭐 때문에 그렇다? 최종적인 공통 원소가 아닌 다른 녀석들이 또 이렇게 꽂히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됐어요? 최종적인 이제 공통 원소들이 아닌 다른 녀석들이 이제 하나의 원소로 달려가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교집합이 추가적으로 잡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마지막에 3번에도 가겠지만 3번에도 보겠지만 결국 이제 단사가 되어주면 F가 단사가 돼가지고 요 2랑 5가 동일한 원소로 꽂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 둘은 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들을 잡아야 하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이후 증명해줄 텐데 일단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더 이해를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우고 증명할게요. 자, 2번 증명을 할 텐데요. 사실 좀 당연한데 첨수집합 I에 있는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 A 알파들의 교집합은 당연히 A 알파라고 하는 어떤 집합 쪽의 원소의 이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교집합이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동일한 F라는 함수니까요. 이 F에다가 얘를 넣은 거랑 F에다가 얘를 넣은 거랑도 비교해 보면은 왼쪽 녀석이 오른쪽 녀석의 부분집합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비록 우리는 얘보다 이제 작아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녀석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I라는 천수집합에 있는 모든 알파들에 대해서 얘는 이제 1을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도 다 이게 마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이것들의 이제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더라라는 것도 이제 당연하게 트리비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증명 마무리하고요. 3번이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조금 지우고 3번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치들로 한번 쭉 연결시켜서 가볼 텐데요. 이제 Y라는 녀석은
봤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동치로 쭉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치로 가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오른쪽에서 이제 갈 텐데요. 이제 Y라는 원소를 잡아보죠. 그래서 Y라는 녀석이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원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이제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제 그 Y가 얘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집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모든 이제 얘들에 대해서 얘가 이제 Y라는 녀석은 공통 원소로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얘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조금 더 풀어헤쳐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조금 더 풀어헤쳤습니다. 이제 앞에 건 똑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X알파라는 걸 좀 잡았어요. X알파라는 녀석이 이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X알파라는 녀석, A알파라는 것에 이제 존재하는 원소를 잡아줬었을 때 이렇게 되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Y를 뭐 fx1, 뭐 fx2, 뭐 fx3 이런 것들이랑 쭉 이제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F가 단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X1, X2, X3들이 전부 다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FA 알파들의 이제 교집합에 Y가 포함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쓴 겁니다. 동일하게 쓴 건데 이제 X는 제로라고 잡았는데요. 이제 X0는 X1이기도 하고 X2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X0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X0라고 잡아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다시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요. 이렇게 이제 통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두 개를 통합시켜서 이제 X0가 요거의 교집합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그럼 따라서 얘는요. 이렇게 이제 통합시켜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Y가 얘의 원소가 되면은 얘가 된다라는 것이 서로 이제 동치로 이제 간 것이죠. 동치로 가서 단사라는 걸 중간에 한번 이용해 준 것이고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러 막 디테일하게 증명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증명을 써주고요. 써주고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례들을 만들어 보고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수학 더 이제 고등 과목들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직관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영역도 분명 오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집합론은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뤄볼 내용들은 다 끝났네요. 자, 오늘은 이제 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적지 않은 정리들을 다뤘죠. 여러분들에게 증명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추천드린다라는 거. 이제 연습 문제들을요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갈 과제 연습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은요. 1번 문제는 집합 x가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줬어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그리고 x에서 x로의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그리고 전단사 함수 이것들에 각각 총 몇 개씩 있는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의 종류는 총 몇 개가 나오고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는 총 몇 개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냥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라는 것은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는 그러한 상황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딱 한 개밖에 없을 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 몇 개의 개수가 나올 것인지를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습 문제 2번을 보면은요,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fx를 이제 1 이상일 땐 얘로 잡고 1보다 미만일 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정의된 상황에서 이제 집합을 이제 함수로 보냈었을 때 어떠한 집합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얘의 이러한 집합의 상과 이러한 집합의 역상을 각각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값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집합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 문제는요. 자,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3번 문제는 x의 이제 부분집합인 a와 y의 부분집합인 b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지 않는 얘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겁니다. 이 정리 사실 다 이제 이것들이 맞지 않는 정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정리들인 거죠. 얘이면 얘다, 뭐 얘다, 이 둘은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것들은 전부 다 틀린 정리들이고 이것들이 왜 틀렸는지 그 발레들을 각각 만들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들도 이렇게 좀 배치해 가면서 한번 이 6가지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3번 문제를 잘 고민해 보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집합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되는 함수도 반례들을 다 찾아보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다 보면은요,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싹 다 입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이후로도 중요하게 될 집합의 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때 꼭 쓰게 될 1대1 대응에 대한 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는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이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쉬운 버전을 일부러 연습 문제로 실었어요. 그래서 양의 짝수의 집합. NE, 이거 아까 여러분들 기호로 보여드렸었죠? 이제 N은 자연수 집합인데, 이제 E라고 쓴 거는 이제 even number라고 해가지고, NE와 이제 자연수 집합 N, 요 둘이 서로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라라는 거. 힌트는 이제 함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수를 어떻게 잡아주면은 얘가 예쁘게 맞아 들어갈까라는 걸 한번 고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좀 힘들었어요. 밤을 다 새고 난 다음에 약간 공복인 상태에서 강의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사실 잘 때니까 아니긴 합니다. 지금 낮인데 잘 때는 아니지만 이제 좀 눈을 붙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끝까지 따라오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또 다음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